네, 다음으로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러시아의 전쟁 가능성과 영향을 점검해 보겠다. 여기에 음모론도 한 스푼 살짝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 이게 지금 모든 이슈를 삼켜버렸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자, 처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죠. 이날에 러시아가 침공할 거다. 근데 러시아에서 오히려 아니야, 우리 철구네. 야, 근데 너네 보니까 사이버 테러도 하고 있고 야전병원도 짓고 있네? 이거 전형적으로 니네가 다른 나라 쳐들어갈 때 했던 거잖아. 아니야, 진짜 우리 철군하고 있어. 오히려 병력이 늘었던데? 보여줘? 하니까, 아니, 진짜 우리 철군 중이라니까? 근데 너네 포를 쐈다던데? 아니야, 그 우크라이나가 쏜 거야. 아니야, 이번에는 진짜로 또 쐈다던데? 아니, 우리가 아니고 우크라이나 내 분리주의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쏜 거야. 이제 좀 그만해라. 너무 너네 좀 심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미국 부대사를 쫓아냈죠. 이봐, 저 대사 쫓아내는 거 보니까 전쟁하려는 것 같다 하니까는 우리 안 쳐들어간다는 전제 하에 주말에 외무부 장관끼리 만나자라고 합의를 했고, 그 다음에 근데 여기까지가 우리나라 증시 때까지였잖아요, 금요일 날.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미국 장 끝날 때쯤이었죠, 나온 게.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푸틴이 공격을 결심한 것 같다. 이번에는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 거기다 미국 국방장관도 거듭니다. 공갈이라 거짓말이라 이거 블러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표현을. 요거는 이제 사실 이제 이 표현이 왜 나왔냐 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16일에 침공할 것 했는데 안 했거든요. 그러고 난 이후에 내 감으로는 며칠 내에 침공할 것 바이든 대통령이 했습니다. 감이라 그랬어요. 근데 침공 안 됐죠. 그러니까는 푸틴이 공격 결심한 거 있다. 이번엔 근거도 있다고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를 보면은 국내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확 올라간 것 같은데 뭐냐면 야, 미국이 오히려 전쟁을 좀 부추기는 것 같다. 그런 거죠. 아니, 내부적으로 바이든 대통령 인기도 많이 낮다던데 외부에 적을 만들어서 내부 결속을 하려는 거 아니야? 뭐 그러는 거죠. 근데 사실 미국이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 데에는 그래도 뭔가 첩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영 뭐 없는데 이렇게까지 할까? 그것도 뭐 아주 뭐 이름값 없는 나라도 아니고 러시아 같은 나라한테요. 군사력 굉장히 세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래도 우리가 러시아보다는 미국이 더 신뢰를 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푸틴의 과연 이들의 발언을 온전히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뭐 이거는 계속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이거를?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우리가 푸틴이 아닌데 푸틴에 뭐 연줄인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의 소결론을 내려보면 가능성 우리가 누가 알겠느냐. 우리는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 이런 거 일어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사망하잖아요. 안 일어나길 바라야 되는 거고, 이거 뭐 주식을 떠나갖고 그렇죠. 그리고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만약 일어난다면 그저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 만약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에 전쟁으로 인해서 급락했던 증시는 매수하면 향후에 수익 날 가능성이 과거를 보면 굉장히 높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정세 이벤트에 따른 일시적인 급락은 보통은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뭐 전쟁 뭐 그래서 하락 이런 걸 떠나갖고서 이들이 지금 아주 큰 본질적인 문제를 가리고 있다는 게 저의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의 인플레이션하고 긴축의 강도입니다. 그러니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위험해요. 이 일이 잘못 발생한 큰일이 나는 게 맞죠. 근데 진짜로 지금 국제 경제에서 대두되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 사안은 뭐냐 하면 미국의 고용이 너무 타이트하고 인플레가 너무 높아서, 그러다 보니 연준이 지금 강력한 긴축 사이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경제는 하방 압력을 받고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데 모든 증시의 상승 하락의 이유가 오직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증시란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불편해요, 이런 상황 자체는.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저희 적응해서 살아야죠, 그쵸? 그리고 이제 최악의 상황들을 가정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야, 진짜 전쟁이 나면 이거는 미국, 유럽도 참전하게 되는 거고 진짜 세계 3차 대전 핵전쟁 나는 거 아니냐. 우리 지금 주식할 때가 아니라 다 접어야 된다. 도망쳐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생각보다 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흘러갈 가능성은 일단은 뭐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당장은 나설 수 있는 명분이 부족하긴 하죠. 뭐 나토 당장 가입 국가가 아니고 그럼 자동 참전 이런 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만약에 진짜 이렇게 최악으로 흘러간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는 안 가더라고요. 보통 이제 작은 문제가 점점점 커지죠. 이제 크레센도로 쫙 커지는데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우리가 대응을 할 때 변수로 넣을 건 아니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당장은 뭘 봐야 되느냐라고 하면 진짜로 전쟁이 나면 서구권에서 얼마나 이제 러시아 쪽에 가하게 될 경제 제재 쪽 그쪽만 한번 보자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여기는 이제 석유, 천연가스 요게 이제 문제가 될 거고, 식량 자원도 풍부합니다. 그 다음에 비철금속도 풍부해가지고 이게 인플레를 확 높일 위험이 있다는 거죠. 경제 제재가 잘못 들어가면. 그러면은 이제 요즘 제일 걱정하는 게 인플레. 70년대 오펙 석유 파동 같은 이 그 카르텔 같은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 위험이 혹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발로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굉장히 투자자분들이 좀 두려워하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만약 전쟁까지 이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인플레가 그렇게까지 치솟을까? 라고 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초기에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경제는 서로 물고 물리고 돌고 도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서 금리 에너지 가격 자원들의 각종 자원들의 가격이 확 올라간다. 그러면은 경기가 바로 침체를 경험하게 되겠죠. 그럼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러면 이 가격들이 다시 하락을 확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카르텔을 가지고서 10년을 끌고 갔던 인플레 요소하고 요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저런 70년대 같은 인플레를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일으킬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개인적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런 이슈 때문에 경제 침체가 확 올 것 같은 상황을 보이면 제가 볼 때 연준은 다시 완화책 펼 것 같아요. 돈 풀 것 같아요. 놀랍죠? 요즘같이 긴축한다고 하는 연준이 저런 상황이 오면 진짜 돈 풀 수 있을까? 제가 볼 땐 돈 풀 것 같아요.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언제냐? 98년도 러시아 부도 사태입니다. 요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이 98년도에 러시아가 모라토리움 국가 부도를 선언을 합니다. 근데 요게 이제 조금 그 전에 것부터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뭐냐면 1996년하고 97년도 태국인이 한국인이 해가지고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확 휩쓸고 가요. 그러고 나서 그 영향이 러시아까지도 번지게 되죠. 98년도 중순에 러시아가 부도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국채를 당시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던 미국의 당시 최고로 유명한 헤지펀드입니다.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LTCM이라는 회사가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는요, 당시 긴축을 진행 중이던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해요. 3회 연속으로 내려서 75bp 인하를 합니다. 요 시기입니다. 그 전에 금리 올렸었죠, 그쵸, 여러분? 97년 금리를 올렸어요. 근데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닥치고, 아시아 쪽 외환위기가 닥치고, 그래서 더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러시아 모라토리움 LTCM 파산 딱 하니까는 에라이 금리를 다다다닥 3번 내려버립니다. 긴축에서 백스텝이 걸린 거죠. 이때 당시에 어떠했느냐라고 하면은 러시아 파산, LTCM 파산하니까 S&P 500 지수가 증시 잘 갔죠, 여러분들. 보이시죠? 잘 가던 S&P 500이 20% 급락합니다. 20%. 연준에 안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긴 했어요, 사실.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저희가 들여다볼게요. 어땠냐 하면 당시에 주식시장이 되게 좋았습니다. 95년, 96년 불과 2년 만에 나스닥이 2배가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는 당시에 연준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은 증시를 좀 잡아야 되겠다는, 야, 열기가 너무 후끈후끈한데 요거 조금 쿨다운 시켜야 되겠어라는 생각을 해서 96년 12월에 아주 유명한 발언을 합니다. 인터뷰에서 이거 비이성적 과열이다. 동명 제목의 그 쉴러 교수가 쓴 책도 있잖아요. 그렇죠? 비이성적 과열. 이레이셔널 익주버런스라고 해갖고 책까지 나오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경고를 날리게 되고, 그러고 나서 실제로 그린스펀의 말대로 증시가 좀 내려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97년도 3월
97년도 3월 달에 금리까지 올리면서 증시를 확실히 한번 탁 때려잡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요때입니다. 요때. 증시가 계속 올라가다가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금리도 올려요. 그래서 뻥 내려옵니다. 그래서 오케이, 증시 좀 잡았어. 니네 너무 과했지, 그치? 2배가 오르다는 2년 사이에 라고 했는데 재차 상승을 해요. 증시가. 이거 보이세요? 요 구간 재차 상승을 합니다. 800이 1200이 되는 거예요. 또 50%가 올라요. 이걸 보면서 그린스펀이 매우 이상하게 여겼죠. 야, 과열이 너무 심한데? 그쵸? 근데 이때 추가적인 긴축책은 못 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시아 외환위기가 와가지고 이거를 못 펴고 이대로 그냥 갔습니다. 추가적으로 긴축을 못하고. 근데 그 사이에 지금 미국 증시는 50% S&P 500 상승, 승승장구를 했죠. 근데 새로운 난관에 부딪힌 겁니다. 러시아의 부도와 미국 헤지펀드의 파산. 당시 LTCM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LTCM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올스타 군단이었어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멤버들이 같이 만든 회사고요. 요분들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블랙 숄츠 모형 만드신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당시에 이런 이제 이론에만 빠삭한 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스트릿 스마트라고 하죠. 현실에서도 되게 이 잔뼈가 굵은 분들. 그 중에서도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살로몬 브라더스. 여기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모기지 쪼개갖고서 팔아먹기 시작한 최초가 여기 살로몬 브라더스거든요. 그거 했던 멤버도 LTCM에 합류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완벽해 보였겠습니까? 야, 이론 완벽해. 노벨상이래잖아요. 거기다가 채권 쪽, 모기지 쪽 관련해가지고서 실제로 제일 잘해본, 실제 트레이딩을 최고로 잘해본 사람까지도 모아갖고 회사가 만들어졌으니 이게 얼마나 좋겠냐.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이 주로 채권 시장에서 차익 거래를 펼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마진이 적으니까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20-30배로 활용해요. 근데 주식 레버리지도 아니고 채권 레버리지 이거는 괜찮은 거 아니야? 특히나 수익률이 너무 훌륭했어요. 변동성은 너무 없으면서 수익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맡기기 위한 당장 내 돈을 맡아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런 기관이 점점 증가해서 96년도에는 1,400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운영함으로써 2등 펀드하고 거의 한 2-3배 정도 차이 날 정도로 미국 최대 규모의 펀드가 돼버립니다. 근데 여기가 러시아 채권을 매수하고 일본 채권을 매도하는데 이게 물량이 되게 컸었어요. 이게 이제 98년도 일이죠. 그러면서 주요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핵을 보유한 나라가 망하는 케이스는 못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러시아가 상황이 지금 안 좋은데 러시아 채권 가격이 많이 싼데 근데 핵을 보유한 나라가 모라토리엄 선언한 경우는 난 본 적이 없어. 그러니 러시아 채권을 사면 먹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러시아는 핵을 가지고 있었지만 8월에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LTCM이 이걸 갖고서 와장창 무너져서 9월에 망해요. 이게 나스닥 당시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인데 보시면은 나스닥이 7월 달에 최고점을 찍죠. 러시아 망하니까는 야, LTCM 망할 수 있대 소문 돌면서 증시가 쫙 빠집니다. 2000포인트였던 나스닥이요. 30%가 빠져서 1400을 이탈합니다. 잠시. 이러니까 그린스펀이 야, 증시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너무 올랐는데? 그런 얘기를 계속하던 그린스펀이 돈 풀자고 적극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시적인 급락이 나오잖아요. 연준이요. 긴축 사이클이라고 절대로 그거 돈 못 푸는 거 아닙니다. 자, 이제 여기서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자, 만약에 전쟁으로 인해 증시가 급락한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러한 이유로 인해 갖고요. 사례로 인해서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제가 볼 때에는 연준이 다시 돈을 풀 것이라는 생각이고 인플레이션 걱정거리 많죠. 인플레 같은 것들 고용시장 이런 것들 걱정이 많아서 못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당연히 있겠지만 자산 시장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그 웨이스 이펙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로 경제가 냉각된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렇게 되면은 경제가 냉각되면 인플레라고 별 수 있습니까? 내려오겠죠. 그런 측면까지 고려를 하면 아마도 연준이 다시금 돈을 풀 수 있도록 만드는 환경이 제가 볼 때는 조성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금리는 제로예요.
이거 더 어떻게 내려? 마이너스 금리? 아니죠. 멈췄던 QE를 재개를 하는 거죠, 다시. 네. 그런 식의 경로를 밟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런 비판 나올 수 있습니다. 너무하다. 니넨 그렇게 풀기만 하냐? 그렇게 진짜 풀어도 되는 거야? 라는 거죠. 그러면서 니네 봐, 98년도에 백스텝 걸려갖고서 금리 내리고 나니까는 그 다음 어떻게 됐냐? 한번 살펴보고 가자라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재밌죠.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겁니다. IT 버블이 옵니다, 그 뒤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돈을 걷어들였었어야 돼요, 98년에. 근데 미국 1등 펀드가 망했대잖아요. 돈을 어떻게 안 풉니까? 근데 그러고 나니까는 버블이 와버리는 거죠. 자, 요게 이제 미국 나스닥 차트인데 2000포인트 갔다가 LTCM 파산하면서 1400까지 갔죠. 미국의 금리 3차례 내려요, 이때. 그러고 나니까는 급반등을 합니다. 여러분, 요 빨간색이 보이십니까? 거의 그냥 원웨이로 쐈어요. 그 다음에 강도가 좀 약해지는 듯 하다가 이때는 정말 참을 수 없게 만들입니다. 안 사면 바보예요, 이거는 주식을. 그래서 1400이 5100을 가요. 98년 하반기 9월달 1400이 2000년 3월에 5100으로 갑니다. 미칠 듯한 버블이 온다는 거죠. 이때 돈을 푸는 바람에 백스텝이 잘못 걸려서.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 생각 들 겁니다. 아니, 저렇게 정신줄 놓을 정도로 주가가 오르는 동안에 연준은 손 놓고 있었어? 뭐 했어? 라는 거죠.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연준도 금리 좀 올렸어요. 당시 4.75였던 금리를 6.5까지 올립니다. 1.75%를 올리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 인상은 요번에 이제 빅샷 얘기 나오면서 과거 연준이 마지막으로 빅샷 했던 때가 언제예요? 2000년이래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좀 회자가 되기 시작했죠. 그게 이때입니다, 여러분. 2000년 5월 마지막으로 50bp 인상합니다. 그러니까 99년부터 금리 인상해 나갈때요. 그 전에 5번에 25bp씩 차근차근 올려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린스펀이 마지막에 2000년 5월에 50bp 딱 인상했는데 이게 뭔가 99도씨로 올라가 있던 물과 같았던 거죠. 요 마지막 50bp 인상이 100도씨를 딱 건드리면서 증시가 와장창 무너집니다. 근데 25bp씩 5번을 인상한 동안에 투자자들은 그렇게 느낀 거죠. 야, 연준아, 세상이라 아무도 몰라. 러시아가 모라토리움 선언할 줄 알았어? 그러니까 니네들이 금리를 아무리 그렇게 올려나가고 있어도 그 사이에 먼 일만 있으면 니네 바로 완화책으로 돌아설 애들이잖아. 내가 보니까는 그렇게 되면 니네 1400에서 5100까지 주식 올리던 애들이던데? 그러니 연준의 긴축이라는 이야기 따위 소기의 경익기 마냥 아무한테도 전혀 들리지 않았던 상황이 이때였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요. 에이, 너네 그렇게 못 알아들어? 25가 아니라 50이다 이 녀석들아 하니까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 세상이 하면서 이때부터 주식을 팔기 시작을 했고 사람들이요. 너무 좁은 출구로 너무 많은 돈들이 한꺼번에 나가다 보니까는 폭락합니다. 5100이 어디까지 폭락하냐? 2002년 1100까지 폭락해요, 여러분. 괜히 IT 버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5100이 1100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음모론을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음모론이 하나 있는데 혹시나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제롬 파월 의장한테 90년대 말 그린스펀 같은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사실 오늘 문득 들었어요. 오후에 만들다가. 왜냐하면 지금 증시가 코로나 이후로 2배 이상 상승을 했고 인플레라는 암초에 부딪혔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동력이 좀 약해졌죠. 그렇죠? 근데 이 인플레라는 게 보니까 코로나나 이런 게 복합적이어서 이거를 해결하기에는 사실 마땅한 수단이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정책적인 수단이. 사실 그저 시간이 약이죠. 시간이 좀 흘러서 진짜로 오미크론이 마지막이 돼가지고서 공급망 교란이 몇 달 뒤부터 해소되기 시작을 하면 그 숫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면 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 뭐 에너지 쪽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감산에 지금 증산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증산 물량이 이제 투자가 팍팍 돼서 팍팍팍 이제 증산 물량이 올라갔으면 이런 생각들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는 임금을 별로 인상 안 해주고 뭐 그러기를 원하겠죠. 근데 사실 단순히 저희가 경기 사이클로만 봐도 그동안 너무 내달렸기 때문에 가파르게 이젠 사실 좀 쉬었다가도 될 타이밍이기는 해요. 근데 단순히 경기 사이클이 좀 쉬어갈 만하다고 해서 인플레이션 요인 때문에 경기가 냉각될 만하다고 해서 증시가 하락하게 되면 가뜩이나 낮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는 아마도 더 낮아지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이대로 그냥 손 놓고 있을 거냐? 만약에 외부 요인을 하나 만들어서 이걸 짧고 굵게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러면 이걸 빌미로 해서 다시 통화 완화책을 쓸 수 있게 된다면, 그래서 이것이 마치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처럼 더없이 높은 자산 가격 상승을 향후 몇 년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럼 이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재산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볼 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생각하면 안 되는데. 물론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하기에는 에너지 가격에 너무 이 에너지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선택 아니야? 그쵸? 현재 러시아가요, 일평균 오일 생산량이 약 한 1100만 배럴 정도가 됩니다. 1100만 배럴 정도가 되는데, 오펙 플러스가 2020년도에 역대급 감산을 이야기한 게 970만 배럴이었고, 그 이후에 21년도 8월부터 40만 배럴씩 계속 증산해오죠. 280만 배럴이 현재는 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달 지금 감산한 규모가 한 700만 배럴 정도가 돼요. 근데 사실 여기에서 그 증산이 제대로 안 된 거 있잖아요. 물량. 그 감산하면 이보다도 물량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감산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더 많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란이 지금 계속 협상 얘기 나오잖아요. 이란이 보시면은 지금 한 250만 배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규제를 받으니까는 풀로 못 돌리고 있죠. 그럼 풀로 돌릴 때는 언제였냐? 2016년도에는 440만 배럴 정도를 생산했어요. 그러니까 요 이제 한 200만 배럴 정도가 경제 제재를 당함으로 인해서 지금 생산을 못 하고 있는 게 이란입니다. 자, 요 그냥 계산기 두들겨 볼게요. 700에 200, 한 900만. 여기에 지금 증산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다 합치면 거의 한 1000만 배럴 정도가 늘어날 수 있는 물량이기는 해요. 이론상으로는. 거의 비슷하죠. 그쵸? 만약에 제재 딱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그 오일 가격이 팍 튀일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뒤에는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오펙 플러스 전체한테 니네 그냥 바로 감사한다 해제해라 라는 요청을 강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이 말이 들어있지. 그리고 지금도 40만 배럴씩 한 달에 조금씩 늘리는 것도 생산량 증가를 못 따라가고 있는데 과연 지금 700만 배럴 늘리는 거를 바로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불가능하진 않아 보입니다. 그냥 단순히 숫자만 계산해 봤을 때에는.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 요즘에 인플레이션은 공급망 교란, 그 다음에 은퇴를 사람들이 갑자기 빠르게 베이비 부머들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크립토나 이런 걸로 돈 벌어갖고 파이어족들 늘어난 거, 이런 요인들이 있는데 구조적인 이게 전쟁으로 이거는 해소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일단 사실 이 전쟁이 일어나냐 마냐 하고 오미크론에 따른 공급망 교란하고는 이 연관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첫째고, 그 다음에 은퇴 빨리 한 거, 크립토로 파이어족 늘어난 거, 이거는 자산 가격의 급등에 따라서 나타난 것이잖아요. 따라서 자산 가격이 큰 타격을 입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서 주가가 막 20, 30% 빠지게 되면, 그러면 이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일터로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저의 음모론을 보신 분들이라면, 야, 그 이후에는 증시가 엄청 올라갈 수도 있어. 진짜 버블 간다. 그때만 꽉 잡고 버티면 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막상 증시가 확 빠지고 나면, 로스컷이 많이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서 손실을 보고, 주식 역시 그걸로는 안 되겠어. 라고 하면서 주식 집어치우고 다시 일자리로 파이어족 포기 하면서 돌아오신 분들이 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이것도 뭐 세상 일이란 게 가봐야 알긴 하지만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도박이에요, 사실. 아주 위험한 도박이지만 진짜 이 도박을 펼치고 나서 과연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냐, 아니면 미국이 정말 불리해지냐라고 했었을 때에는, 제가 주판화를 굴려봤었을 때에는 이 생각보다는 바이든 대통령이 얻어가는 카드가 많은 것 같다라는 게 음모론적 관점에서의 86번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전쟁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조정이 깊기는 해도 오래 가지는 못한다라는 게 과거의 사례들이라서, 보통 그때는 뭐 사야 된다 이런 거 우라가미 군요 책에도 나오죠.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현재의 러시아 이슈 이거를 바이든하고 엮어봐도 아마도 그런 것이 아닌가, 과거하고 비슷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하여튼 저는 만약에 제가 지금 뭐 증시를 사실은 계속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드리지만, 그때 한경 글로벌 나가서도 말씀드린 바 있고, 그 다음 최근에 그 이데일리 TV 나가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진짜 전쟁 때문에 증시가 한번 확 어려워진다라고 하면 그거는 저도 의견을 180도 바꿀 그런 이슈다, 그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오늘 준비한 내용의 전부이고요. 이제는 Q&A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